지난주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있던 전염병 이제 신화적으로 해석을 좀 해드렸고요. 이번 주 차에는 이제 우리 중세부터 근대 시기까지 대표적인 전염병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게 어떻게 문명의 축을 바꾸게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요, 이게 매일 바뀌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 반영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이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죠. 미국이 아직 남미가 지금 굉장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히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유럽, 중동 지역, 그리고 중국 이쪽에도 좀 많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중세 흑사병 그리고 그 이후에 천연두, 흔히 두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열병, 그 다음에 콜레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생물이라는 것이, 사실 미생물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은 한 6세기, 7세기 돼서야 미생물이 알려집니다. 그전에는 미생물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는. 미생물이라는 것이 확인되고도 19세기 되었어야 비로소 이것이 질병을 옮긴다거나 또는 인간에서 좀 성균을 한다거나 순균을 한다 이런 걸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테르,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파스테르, 독일은 코라는 이 두 분의 탁월한 세균학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날 세균이라는 것이 이론에 확립되고요. 그리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몸에 미생물 수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제가 미생물 학자인데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 한 10배 정도가 세포의 수보다 더 많답니다. 우리 몸에 세포의 수가 한 10억 개가 이상 되잖아요. 그보다 10배 더 많은 겁니다. 우리 몸에 미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장 속에 많은 미생물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 요구르트 이런 것도 좀 많이 마시잖아요. 최근에도 요구르트뿐만 아니고 프로바이오틱스인가? 예? 그런 거 이렇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미생물이죠. 우리 몸에 좀 좋은 미생물을 좀 찾아서 그것을 좀 이렇게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이 다른 말에서 예? 그래 활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미생물이 순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역기능도 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죠. 이거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질병만 일으킨다면 미생물이라는 것이 그냥 의학적 차원에서 다루면 됩니다. 의학적 차원에서. 그런데 의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인문학적 차원에 다루는 이유는 이 미생물이 문명조차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문명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미생물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몸에 기생하는 이 미생물은 보통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에피데믹 하면 유행병, 보통 우리가 2월달에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전국에서 몇 개, 열 몇 명. 지금 현재 유행병 정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 60에서 40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잖아요. 이 정도가 아마 유행병 정도. 자, 팬데믹 이건 대유행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적 조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수단도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이게 풍토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풍토병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이게 뭐냐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풍토병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 살면서 이 풍토병에 익숙한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은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풍토병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풍토병과 이렇게 싸우면서 면역이 생겨서 큰 위험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풍토병이 외지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외지인이 들어오면 매우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에 대해서 어떤 방어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면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이 풍토병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지역.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팬데믹까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제 미생물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생깁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모양인가요? 그죠?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 감염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생사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당시 권력자들 있죠. 당시 권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문명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쟁 있죠. 트로이 전쟁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로마가 팽창 정책을 할 때 로마가 어느 순간 팽창을 멈춘 것은 바로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게르만인들이 가지고 있던 풍토병을 로마 전역에 퍼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팽창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로마는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있죠. 이분이 바로 당시에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전쟁, 경제, 예술 등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 우리에게 감염병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세계사는 새롭게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가 아니에요. 이 세계사는 감염병이 반드시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거야.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기능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얼마 있으면 의과대 교수님들 와서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재밌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갈레노스 있죠, 갈레노스. 서양 의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라고 생각하지만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한 게 갈레노스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의학자고요. 아우렐리우스의 주치입니다. 궁정 의사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당시에 유행병이 났을 때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령을 내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빨리 치료를 하라고. 여기 이 사람이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사액제설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사액제설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 철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철학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지수화풍 이렇게 지수화풍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배울 때
그러니까 허, 물, 불, 공기. 예. 사원소설이에요. 사원소설. 이 사원소가 서로 조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이런 데인데 우리 몸도 이런 사원소가 지배한다고 봐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해부학에 기초해서 우리 몸에 설명한 사람이 갈레노스입니다. 이 갈레노스는 왜 앞으로 흑사병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질병이 공기로 전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 속에 있으면 우리는 질병에 감염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치료할 방법은 뭐냐면 사혈법을 썼습니다. 사혈법. 사혈법이 뭐냐면 이 피가 여러분들 여기 있죠. 피가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이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그게 사혈법이면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피를 뽑아내게 되면 이게 다시 우리 몸에 이게 균형이 맞춰져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뭐 갈레노스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이 사혈병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근데 사혈병 시행 과정에 너무 많은 피를 뽑아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혀 틀린 기법인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시행됐냐면 19세기 초까지 이 사혈법이 서양에서 시행됐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초까지. 자, 먼저 흑사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1347년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네. 우리가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됐죠. 조선이 맞나요? 네, 1392년에 그러니까 고려 말이라고称고려 말. 이때 뭐냐면 제노바 상인들이 당시에 그 지중해 있죠. 지중해 그 패권을 베네치아하고 제노바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혹시 역사 보면 알겠지만 베네치아하고요 제노바는 앙숙지간입니다. 앙숙지간. 우리 지역 감정보다 훨씬 더 큰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노바가 이제 룸바르디아 지방이라고 하죠. 룸바르디아인데 베네치아고.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베네치아가 좀 더 우세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베니스 상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영어로 이제 베니스, 이탈리아 베네치아인데 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이게 그 두 국가는 도시 국가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방 거의 다 도시 국가예요. 피렌체 이게 마찬가지예요. 다 북부 도시 국가인데 이 도시 국가들이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상업입니다. 상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뼛속까지 장사꾼인데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서로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제노바가 그 거점을 두고 있던 곳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크림반도 우크라이나가 바다로 면한 지역이 흑해입니다. 흑해의 크림반도의 카파라는 그 곳에 그 제노바 우리가 일종의 상업 전진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 성이 남아 있어요. 석성을 쌓아서 자기들이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처럼 여러분 상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평화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해적도 많죠. 또 베네치아 해군하고 싸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장 상선입니다. 무장 상선. 그래서 그게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뭐냐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몽골 제국이 거의 이제 막바지 와해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이 러시아까지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도 여러분이 아마 세계사 전편에서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몽골의 그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타타르족이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지역의 일대에 사는 민족인데요. 이 타타르족이
이 당시 몽골 군사로 이렇게 분류됐습니다. 이 카파 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카파 성을 점령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이 타타르족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병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 공성 작전을 벌이는데요. 성은 이게 언덕 위에 있는 큰 성이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큰 성이니까 바다 해변에 이 석성을 쌓았기 때문에 실제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쓰러지니까 도저히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퇴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후퇴 명령을 내리면서 뭐냐면 그 시체들 있잖아요. 시체들, 죽은 시체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투석기 있죠. 투석기. 여러분들이 이거 저 뒤에 돌멩이 크게 달고 저기에 던지면 이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투석기에 실어서 이 시신들을 성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승리를 했죠. 전투에서 이 제노바 군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를 했는데 승리는 짧은 순간 그 성에 바로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노바의 한 그 배 선단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여기서는 다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가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탈리아 이게 시칠리아. 시칠리아 보면 북쪽에 메시나라는 그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도착합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에 들었을 때 이미 흑사병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에도 흑사병이 확산됐죠. 마침내 이 제노와 상선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나까지 왔을 때 이미 그 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도착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죠. 도착 후에는 다 죽은 거예요. 배가 이제 이렇게 항구에 딱 전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찾아보니 다 죽었어. 그러면 바로 그 이후에 이 배가 이제 그 항구에 정박해두면 그 배가 저 바다에 떠내려가지 못한 밧줄로 이렇게 묶어두겠죠. 그 밧줄을 타고 지들이 이렇게 하선을 한 겁니다. 이 지들이 뭐냐면 바로 벼룩이 이 지에 기생을 합니다. 이 벼룩이 뭐냐면 바로 이 패스터 균을 뭐냐면 옮기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 자체가 옮기는 거 아닙니다. 지 자체가 옮기는 게 아니고 지에 기생하는 벼룩이 옮기는 거예요. 균을 옮기는 겁니다. 그 벼룩이 이탈리아에 상륙을 했고요. 이탈리아에 상륙하자마자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에 확산이 되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를 비롯한 항구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아마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역사학자들의 추산으로는 약 70%가 죽었다. 70%. 유일하게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많이 죽지 않은 도시 국가가 제노바였습니다. 제노바 상선이 왔는데 제노바는 정작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다. 그때 뭐냐면 제노바에서는 모든 창문을 폐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노바 공국의 그 지도자가 그렇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되고요. 그 이후에 지중해 프랑스의 지중해 쪽 도시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6개월마다 계속 북상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겠지만 런던, 심지어 저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유일하게 좀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냐 유럽에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그러니까 모스크바 당시에 러시아에까지도 이게 패스트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홀란드가 그렇게 뭐냐면 거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소문이 순식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순식간에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당시 홀란드의 왕이 국경을 폐쇄했어요. 국경. 홀란드는 국경을 폐쇄해도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홀란드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군사력을 배치해서 매우 강력하게 국경 봉쇄 작전을 벌였고 그것이 큰 효과를 보았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런 전염병 감염이 발생하면 국경 봉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당시 교황 클레멘트 6세가 그때 치세 기간인데 여기 보면 그 사제들이 기록한 거냐면 당시 이게 이제 당시 그 각 교구별로 올라온 통계 교구별로 이 죽은 사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해보니까 2,384만 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유럽이. 그리고 당시 유럽 인구가 7,300만 명인 정도니까 약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이유는 당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에 런던에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매우 정확한 통계 수치를 영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통계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영국의 통계를 유럽에 이렇게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니까 3분의 1이라. 그래서 3분의 1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3분의 1이라면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또 대구에 인구가 한 230만이 되는데 3분의 1이면 7, 80만 명이죠. 7, 80만. 70, 80만 명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도 이만큼의 사상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6.25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3분의 1 죽었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전쟁이고 이런 전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흑사병은 여러분들이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야, 그러니까 한 16세기, 5세기, 6세기에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당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기획했던 콘스탄티노플에서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거기에 약 한 3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것인지 흑사병이 800년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흑사병이 돌아갑니다. 자, 이 흑사병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요직 메시나입니다. 메시나. 여기 시칠리아 섬이거든요.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맨 끝쪽에 여기가 메시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빨간색이 지금 요 빨간색 쪽에 진한 빨간색 여기 마르세유 여기에 보면 여기 1447년에 상륙한 겁니다. 예. 바닷가에 먼저 상륙한 이유는 그 당시 뭐냐면 흑사병이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 지중해는요 수많은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세유 이쪽으로 이제 갔겠죠. 그 다음에 바로 6개월도 채 안 됐어. 그러니까 1348년 초에 이미 여기 보니까 이게 자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 프랑스 상당 부분이 어떻습니까? 감염 지역으로 됐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밀란이라고 있죠. 밀라노 요 지역이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게 요 지역이 폴란드 지역입니다. 이 폴란드 지역이 덜 받는. 자, 이 보면은 48년, 49년 해서 30년 약 4년 동안 4년 동안 유럽 전역이 감염이 됐고 유럽 전역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염병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바로 이 1347년부터 1351년까지의 그 타격은 주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왔지만 가장 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염병이 뭔가 잘못됐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여기가 여러분들이 흑해잖아, 흑해인데 요 지역이 이제 카파입니다, 카파. 요 지역이. 요 지역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베네치아하고 제노바 있죠. 이 친구들이 서로 싸운 이 패권을 지중해를 두고 패권을 다툰 그런 한 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 빠졌는데 사진 그림이 아니고 이거 두고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흑사병이 어떻게 왔느냐? 흑사병의 발원지가 어딜까요? 이게 14세기 흑사병. 이게 뭐냐? 지금의 몽골입니다. 지금 몽골이에요. 몽골이면 지금 현재 이탈리아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까지 비행기를 타도 한 2시간 걸리죠? 올 때는 좀 편서볼 좀 9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갈 때는 좀 시간 더 걸릴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예. 제가 시간 모르겠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로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먼 거리에 왔을까요?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교역과 관련, 사람이 이동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 이 감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세계화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 세계 순식간에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비행기로 하루만 어딘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세기보다 훨씬 위험한 우리가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14세기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는 그 질병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좀 더 치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우리 차이점이죠. 자, 이게 그러면 이 이탈리아에 상륙한 이 패스트는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됩니까? 원래 이 패스트 흑사병은 지금 중국하고 인도 국경지대 있죠. 중국, 인도 국경지대, 티벳. 그 일대에 서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을 통일하고 처음으로 어떤 정복 작전을 나온 곳이 뭐냐면 윈난성과 지금의 미얀마 쪽입니다. 미얀마. 그쪽으로 이제 간 거죠. 거기서 13세기에 정복했습니다. 13세기에 1200년대 잠깐 연도를 정복했는데 그때 정복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게 뭐냐면 패스트균이 병사들에 섞여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패스트균이 어디에 되냐면 이 몽골 땅에 정착이 됩니다. 패스트균은 주로 어디에다가 주로 기생하느냐? 우리 방금 보신 거 보면 쥐 나오죠. 쥐. 패스트균이 주로 설치류. 자, 설치류 중에서 지금 이런 집쥐 이런 거 말고 야생쥐 있죠. 야생쥐. 특히 뭐냐면 여러분들이 몽골 보면 마못 있죠. 마못이 어떤 짐승이냐면 땅 속에 굴을 파고 그게 토끼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쥐보다는 훨씬 덩치가 커요. 그게 땅에 들어갔다가 또 이러면 독수리와 같은 천지가 없어 나와서 풀을 뜯고 하는 거죠. 이런 마목과 같은 이런 설치류들에게 이게 가장 잘 옮겨간다고요. 그 벼룩이 그게 옮겨가겠죠. 그러면 이 벼룩이
그 벼룩에게는 뭐냐면 패스트균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겨울에 그 추운 몽골 지역에 살아남는 방법은 이 뭐냐면 이 설치류가 땅속 생활하니까 겨울에 같이 땅속에 있다가 봄 되면 나오는 겁니다. 당시 그 몽골에서 패스트균이 정착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몽골에는 초원에는 엄청난 수의 설치류가 있었다. 그 설치류들이 뭐냐면 패스트균을 복인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1331년에 당시 거기가 원나라 말기죠. 이 1331년에 중국에서 먼저 흑사병이 발생합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흑사병이 중국에서 번졌고요. 그 중국하고 그 일대 흑사병이 번진 거에서 죽은 인구가 한 2,400만이 됩니다. 기록은 이제 잠깐 안 남았으니 모르는데 추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331년부터 1347년 사이잖아. 약 16년 사정인가 했죠. 그 기간에 뭐 있을까? 당시 그 징기스칸이 통일한 거대 제국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뭐냐면 징기스칸 그 당시 뭐 쿠빌라이 칸인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당시 중국의 황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원나라 황제가 그 사람 명령을 내리면 그 당시 몽골의 그 병사들 파발군이죠. 파발군이 하루에 이동 거리가 160km. 그러니까 이 우리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 있잖아요. 실크로드 남방 실크로드와 북방 실크로드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지역마다 오아시스에 따라서 길이 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대체 처음에는 우리가 남방 당나라 때는 남방으로 지금 실크로드가 만들었는데 이 몽골은 북방 지역으로 이 실크로드를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루에 160km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이동할 수가 있죠. 그 이동하면서 패스트가 점적 서쪽으로 간 겁니다. 특히 지들은 어떻습니까? 지들은 여러분들이 군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보급품을 대우는 창고가 있겠죠. 그 보급품의 특히 대부분 식량이지 않겠습니까? 그 식량을 지들이 이제 자기들 창고니까 거기에 같이 움직이고 군사들이 움직이면 지들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패스트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이 마지막에 카파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패스트가 이고 패스트는 그 이후로요 어디까지 지금 이동했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메리카까지 지금 패스트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특히 그 남아메리카에 보면 설치류가 많다. 초원지대 이 설치류들이 지금도 패스트를 가지고 있대요. 심지어 캘리포니아에도 여러분들이 마모츠라는 그 설치류가 있고 그 20세기 초에 조사한 결과 패스트균을 복인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패스트 발생했죠. 그게 발생한 지역이 뭐냐면 네이멍구라는 게 지금의 내몽골 지역입니다. 내몽고에 말하면 설치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류들이 패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혹시 그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가축을 돌보면서 설치류와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설치류 중에서 마못 있죠. 마못은 제법 크기 때문에 그 가죽, 털가죽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설치류를 만나면서 자기들이 뭐냐면 패스트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죽일 때는 죽은 것은 건드리지 마라. 저 죽이겠구나. 그죠? 내가 가죽 하나 얻었네. 이렇게 하면 죽으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멀리서 화살을 쏴서 그걸 해야 된다. 멀리서 가까이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뭐냐면 어느 정도 뭐냐면 패스트로부터 좀 이렇게 서로 이게 차단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실제로 1910년도에 만주에 그죠? 어마어마한 패스트가 번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은 이제 파스텔까지 제자들까지 파견했어. 그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만주에는 이게 설치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패스트를 봉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 망했잖아요. 청나라 망하면서 당시 청나라 건재했을 때는 만주는 뭐든가 청나라의 발원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족들이 가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만주 지역은 그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그 자민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어요. 근데 청나라 망하고부터 이 만주 지역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한족들이 만주로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할빈이라고 알죠? 할빈. 할빈이 바로 당시 새로 생긴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하면서 한족들이 대거의 만주에 가면서 세운 도시가 할빈. 지금은 할빈이 큰 도시죠. 그거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했냐면 당시에 고급 어떤 가죽으로 이용되던 이런 설치류를 잡은 거예요. 근데 당시 만주 사람들은 또 몽골 사람들은 설치류를 잡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한족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닥치는 대로 잡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닥친 겁니다. 바로 그게 코로나다. 패스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트가 실제로 뭐냐면 동물들에 의해서 인간에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14세기 이탈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트가 돌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질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상자들이 등장하니까 우리의 유행병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전화 오는 거 보니까 지금 차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차가 이중 주차를 해가지고 혹시 4458 차거든요. 제가 저쪽에 4458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주차 단속하는 직원이 그냥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내가 열차에 놔두고 올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오늘 공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계속 진짜 끈적거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사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유행병이 돌고 있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행병을 도는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에 의해서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비말 있죠, 비말? 이제 침이 튀는 거리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이동을 제한하면 아마 이 당시 흑사병은 나중에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름이 붙여집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이름이 그냥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랐죠. 그런데 흑사병의 이름은 알다시피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이 전염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과 인간의 거리를 두기를 하더라도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면 격리한다 이런 게 있죠. 최초로 이 격리를 시작한 것이 뭐냐면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아시죠? 저 아드리아에 보면 아름다운 그 항구 두브로브니크 저 우리나라 작년 보니까 그게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 여행지로 여기 갔다 오신 분들 있을 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최초로 뭐냐면 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오염된 지역에서 배가 들어오면 배를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가까운 항구 인근에 40일 동안 세워둬야 됩니다. 그 격리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그게 뭐지 그게? 이거는 이제 쿼런틴 로우라고 합니다. 쿼런틴 로우. 이 쿼런틴이 뭐냐면 40일이라는 40일. 40일. 그 다음에 베네치아에서 그것도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피렌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피렌체 성에 들어오기 전에 40일, 그러니까 저 바깥 내부 사람이 들어오면 40일 동안 이렇게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그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막는다고 해서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없던 겁니다. 바로 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못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속출을 하니까 이제 뭐냐면 하는 방법은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불태웠습니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화형시키다 보니까 저 의심 환자 있잖아요. 의심 환자. 죽지도 않은 사람까지도 불태웠어요. 약간 뭐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패스트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무더기로 이렇게 불을 지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시끄럽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 미국에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했을 때 예전에 90년대 흑인 폭동처럼 그런 게 있었죠. 재무 약탈하고 테러하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그 당시 교회 갔겠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미 그 성직자들도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나는 사람들 있었고요. 심지어요, 이탈리아에 그게 기록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수도원 있죠, 수도원 비교적 격리되어 있잖아요.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이 전부 다 죽어서 텅 비는 겁니다. 거기는 한 명의 수도사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수도원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게 돼요. 마지막 기록한 그 시간 직후에 바로 죽은 거죠. 난 혼자 남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딱 매월 며칠 딱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없어. 기록이 없어. 그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도 신앙도 이 전염병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이란 게 커지게 되죠. 불신앙. 이제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불신앙이 한편 커지겠죠. 이 불신앙이 커지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로 하나 나가는 거예요. 한 갈래가. 또 한 갈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심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다. 내가 어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벌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더 신앙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채찍질로 자기 몸을 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라고 생각해서 채찍을 두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때린 겁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요 그림은 뭐냐면 옛날에 의사들, 당시 패스트가 걸렸을 당시 중세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인데 복장이 좀 희한하죠. 여기 보면 새부리 모양이 있는데 여기 특히 여기 옷이죠. 이 옷은 이제 그 가죽 옷인데요. 이 가죽 옷에 이렇게 외부의 어떤 그 뭐랄까 공기를 통해서 잡균이 못 오도록 이 가죽을 기름을 칠해서 번들번들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약간 번들인 것 같죠? 이렇게 하고 또 큰 모자를 썼고요. 앞에 여기에 이제 새부리 모양을 했는데 이쪽으로 이제 숨이 들어간대요. 오염된 공기로 병균이 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 안에
흔히 말하는 우리 같으면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요 안에다가 여과하는 장치 있잖아요. 솜이랑 이걸 넣어서 요걸 넣어서 이렇게 지금 당시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의사를 불러도 의사들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의사 자신이 죽을 파니까. 그래도 유력자들 부르면 가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부르면. 그러면 이런 복장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보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형 있죠. 화형. 불태우는 거. 불태우는 것을 당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화가들이. 이거 보이죠, 이게? 채찍을 끄고. 여기 혹시 영화에 보면 제7의 봉인 영화 보신 분 혹시 있으면 그 제7의 봉인이 스웨덴 영화잖아요. 그때가 바로 패스트가 창궐 할 스웨덴이 그때가 아마 1350년 정도 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의 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기사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 있죠. 그때 보면 일행 중에서 무리를 지어 가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자기 시신을 채찍질해서 피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피를. 채찍의 끝에 있잖아요.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리면 피가 자기가 못 때리면 다른 사람이 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커졌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부자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재산이 많아도 있으면 많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이럴 밖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일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그림, 미술품을 화가들에게 예전에 미술품이란 게 뭐죠? 지금 우리가 개인이 좀 그리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이런 거 혼자 그린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서 일종의 공장이 뭐지? 공방이었습니다. 지금 공방입니다. 그 최고 책임자가 미켈란젤로이고 다빈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제 큰 성당에 보면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혼자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혼자 그린가? 실제로 거기에 보면 장인들이 그리고 자기 지시하고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증하고 요런 것 때문에 실제로 르네상스가 실제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3분의 1 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절반 또 그 이상이 죽어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분의 1, 유럽 인구의 평균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이제는 뭐냐면 지주들도 죽어나갔을 수 있겠죠. 지주들도. 인구가 감소되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재빠른 사람도 있죠. 영리한 사람들은 지주가 죽은 자리에 자기가 땅을 차지하여서 좋은 땅을 큰 농장을 만들었어. 그 중에서 부자가 나온 사람이 있었죠. 도시는 어떨까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자를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임금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당시에 그 귀족들은 임금에 상한제를 뒀습니다. 너무 임금이 오르니까 임금을 상한제를 뒀지만 당시 그 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노동자를 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한제를 두니까 현물로 이렇게 임금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뭐냐면 임금이 상승하고 또 당시에 좀 도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도시 재정비, 요즘은 도심 재생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중산층이 발생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자본주의에 이르는 토대가 됩니다.
인구가 회복되는데 약 100년 이상 걸렸다. 당시 인구가 회복됩니다. 그 인구가 회복된다는 말은 1347년도에 유럽 인구만큼 회복됐는데 100년이 더 걸렸대요. 100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있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된 거고요. 자, 이러다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노예로 가져온 겁니다. 그때부터 흑인 노예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요거부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그리고 한 150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유럽은 이제 패스트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즈음에 사실 그 십자군 전쟁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럽의 기사들이 이슬람 세계 원정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이슬람에 가니까 후추가 있다. 후추 아시죠? 이 후추를 가지고 고기를 구워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 후추값이 금값보다 더 비싸요. 금값보다. 그런데 후추의 주산지가 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후추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강화해서 후추를 만드는 거죠. 그럼 당시에 인도에서 유럽으로 후추가 건너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흑해까지 갔어. 거기서 육로로 인도에 갔어. 인도에 후추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흑해에 배를 타고 다시 유럽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6세기가 되면 그 지역은 누가 관할하게 되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오스만 투르크족이 허용하지 않으면 인도에 갈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지중해 오스만 투르크 지역의 지중해 그 여러분들이 코스타노플 있죠. 그 지나야 흑해 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독점 무역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는 오스만 투르크하고 독점 계약을 한 거죠. 다른 유럽의 상선들은 보내지 마라. 우리는 당신들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만 허용해도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인도산 후추를 독점적으로 유럽에 공급한 나라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가 어떻습니까? 돈방석에 올랐겠죠.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유럽 귀족들은요 후추 맛을 본 사람은 후추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후추. 그냥 유럽의 당시에는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었답니다. 소금에 절여서 그냥. 근데 후추를 먹어부터는 고기의 독특한 풍미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후추값이 금값으로 뛰어버린대요. 금보다 더 비싸니까. 이야, 후추만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자에 대한 관심은 일개 개인이 아니고 왕족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여러분들이 콜럼버스 갈 때 스페인 여왕이 보냈지 않습니까? 콜럼버스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스라엘 밀라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후추 좀 고우면 떼도 안 버나. 후추 한 배만 가도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게 내 좀 보내가지고 후원 좀 해도 안 해주는데 에스파니아에서 당시에 후원을 해준 거예요. 당시에 에스파니아에 그 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이 뭐냐면 요즘은 중범죄자예요. 이 범죄자들을 서울로 보내서 너 가서 내가 후원할 테니까 인도 가서 후추 가져오면 반은 내 끼다. 반띵 하자. 그러고 보낸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당시에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지중해 쪽으로 진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냐면 포르투갈은 어떻게 했냐면 인도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지중해는 더 갈 수 없으니까. 대서양 쪽으로 해서 대서양이란 저 아프리카에 뭐 골드코스트 있죠. 황금 해안주 쭉 날아가서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에서 구두시고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항로를 포르투갈이 개척한 거예요. 포르투갈이 개척했는데, 이 포르투갈 쪽으로는 이제 포르투갈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 항로는 이제 독점 항로입니다. 포르투갈 독점 항로라서 다른 나라가 그 갈 수가 없어요. 포르투갈 인도에 가서 어마어마한 구출을 가져가지고 그 당시 포르투갈이라는 작은 나라가 부자 나라 되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콜럼부스는 갈 수 없고, 제가 요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거치지 않고도 인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검증되진 않았지만 널리 퍼진 소문이었다. 널리 퍼진 소문.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니까 이 콜럼버스는 당시에 지구가 둥글니까 계속 가면 돌아서 가면 인도 안 나오겠나? 쉽게 막연한 생각으로 갔던 거예요. 갔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도를 못 갔죠. 지금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던 겁니다. 당시에 뭐냐면 일종의 당시 아메리카가 발견된 유해, 그러니까 콜럼버스에서 인도라고 착각한 곳에 갔다 왔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 사느냐? 요즘 말하면 도박꾼들이에요. 거기 가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고, 도박을 하면 여러분 그 물주들이 있죠. 그 물주들은 왕족들이 대주는 겁니다. 갔다 오면 뭐 금이라도 싣고 와. 그러면 내가 반띵하고. 이렇게 해서 당시 사기꾼들이 판을 친 겁니다. 자, 이 중에 사기꾼 중에 하나가 코르테스입니다. 코르테스. 이 코르테스 깡패이자 사기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당시 스페인의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당시 그 지역의 깡패예요. 이 사람이 550명은 배 한 두세 척 정도, 한 두 척 정도 씁니다. 가서 당시 멕시코에 상륙합니다. 멕시코는 당시 아즈텍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몬테수마 2세. 500명이 더 가니까 당시 몬테수마가 허연놈이 들어오고 허연놈. 이거는 뭐냐면 당시 아즈텍의 종교에 따르면 신은 하얀색 얼굴을 하얀색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백인의 얼굴이 언젠가는 우리 아즈텍에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 근데 이 콘테스 일행이 쭉 들어오니까 꿈에도 그리던 소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문을 활짝 열고 신을 맞이합니다. 신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코르테스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아즈텍 왕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다음에 온갖 고문을 자행했고요. 네가 죽지 않으려면 모든 금덩이를 다 끌어모아라. 당시 아즈텍에 있는 금덩이를 모두 끌어모아서 코르테스에게 바친 겁니다. 이 코르테스는 이 몬테수마를 제압하면서 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어땠습니까? 스페인에 쫙 걸리니까 스페인에 또 다른 깡패가 온 거예요. 야, 나도 뭐 한몫 챙기자 하고 와서 멕시코에 아즈텍으로 옵니다. 오는데요, 이 소식이 바로 코르테스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 자식이요, 이건 내 나발인데 왜 이놈들이 내 하려구나. 그래서 직접 군인을 이끌고 당시 그 새로운 스페인 그 정복자들을 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서 코르테스가 졌습니다. 코르테스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새로운 병사들 모아서 겨우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그 새로운 스페인 그 군인들 속에는 천년두의 복균자가 있습니다. 이 천년두의 복균자가 바로 코르테스의 병사들에게 옮겨갔고, 이 코르테스의 병사들이 그 천년두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와중인데 지금 당시에 이제 아즈텍의 수도에서 그 수도가 아마 테노치틀란인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이름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 수도에 코르테스 병사들이 몇 명만 남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몬테수마가 다시 봉기를 해가지고 그 스페인 무사들 다 죽이고 코르테스가 오자 전쟁이 붙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당시 스페인의 주 무기가 화성총입니다. 화성총이고 당시 아즈텍의 주 무기가 활입니다. 활. 근데 화성총과 활과 대결을 벌이면요, 실질적으로 화성총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면 화성총이 우리가 화약을 이게 재가지고 다시 심지에 불을 땡기는데 한 발 쏘고 다음 발 쏘는데 1분 30초 정도 걸린다. 1분 30초. 그러니까 빠른, 좀 예를 들면 숙련된 그 사수가 할 때 1분 30초. 1분 30초면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은 최소한 5대 이상을 날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화성총은 유효 사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이 훨씬 더 우세하잖아요. 그런데 화성총에는 다른 게 있었죠. 뭐냐면 소리가 있습니다. 한 방 또는 쾅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 때문에 처음에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화성총을 일본인들이 이제 새롭게 전술을 개발했죠. 이게 왜냐면 화성 이게 장량을 재는데 시간 걸리니까 1대 2대 3대를 고쳐서 교대궤도로 쏴는 그런 것을 일본이 처음으로 이게 전술을 개발했어요. 그게 임진왜란 때 선보인 거죠. 이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총을 해도 안 돼요. 결국은 코르테스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테스의 병사 중에 한 명이 천년두가 몬테수마의 병사에게 옮겨간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얼마 후에, 불과 얼마입니다. 아즈텍의 병사들이 약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어요. 다시 코르테스가 병사들 모아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아즈텍 군인들은 전의를 다 잃고 전쟁에서 다 목숨을 잃고, 이래서 아즈텍을 그냥 550명이 끌고 와서 몇만 명이 되는 아즈텍을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쪽에 있는 잉카 있죠. 페루의 잉카 쪽도 마찬가지로 이 천년두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다 된 겁니다.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이 병사들이 가서, 이 병사는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일종의 그 민병대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가서 이 싸워서 죽인 병사보다 천년두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당시 북아메리카 기준으로 하면 인디언들이 90%가 죽었다. 90%.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바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유럽인들은 뭐냐면 천년두가 오랫동안 천년두와 착을 하면서 면역력이 생기는데요.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천년두에 무방이 상대했던 거죠. 이 천년두에 노출되자마자 대부분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시 어떨까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90%가 죽으면서 당시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 지구의 이산화탄소량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사람이 안 삽니다. 당시 아메리카에 어마어마한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냐면 그 지구 대기 측정 역사 있잖아요. 왜냐면 16세기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국은 그러면 어떻게 미국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 중남미는 스페인 땅입니다. 중남미는 스페인 땅이에요. 여러분 멕시코 뭐 예를 들면 텍사스까지 다 스페인 땅인데 미국이 영국도 이제 나도 뭐 한몫 끼어들 보자. 그래서 뒤늦게 실제로 미국엔 정식 군인들이 와서 아메리카에 와서 땅을 한번 차지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그 말만 듣던 용맹한 인디언들이 없어요. 인디언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인디언들이 90에서 95%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 잠시 여기에 당시에 이제 그 인디언들하고 백인들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게 천연두가 이게 역사 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사진인데 천연두 보면 천연두가 뭔지 아시죠? 천연두는 여러분들이 다 낳거나 몸에 이게 흉터가 많이 생겨서 우리 흔히 옛날에 공부라고 한 거 있죠. 그게 천연두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두 아는 사람 보이죠? 얼굴에 뭐 보시죠? 그림을 하는데 원래 천연두는 이게 스몰 폭스라고 영어를 씁니다. 이제 폭스 아메리카나인데 그냥 폭스로 그냥 썼습니다. 이게 매독하고 폭스 매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스몰 폭스이기 때문에 The Great Small Pox 돼 있죠. 에피데믹 돼 있습니다. 1775년부터 83년까지 되는데 여기 미국 병사들이 영국 병사들이 가는 사이에 뒤에 뭡니까? 해골 바가지 있다. 이게 뭐냐면 천연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그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보고서의 표지. 자, 영국 왕 있잖아요. 영국 왕 조지 3세가 당시에 그 미국 땅을 점령하러 했던 당시 왕이거든요. 그래서 천연두는 축복의 천연두라고 이름을 붙여서 많이 널리 회자됐습니다. 축복의.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천연두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천연두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천연두에 무방사되기 때문에 다 거의 사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서쪽에 지금의 어딥니까 저게 뉴욕 위에 뭐지 그 땅이 미국에 거기에 먼저 상륙했잖아요. 보스턴. 예, 보스턴 그쪽으로 이제 뚝 들어보니까 없어. 그냥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프리 에더스트라는 당시 그 장군은요, 인디언들과 전쟁에서 이 지긋지긋한 종족을 건전하기 위해서 뭐냐면 천연두로 죽은 쥐 있죠. 쥐를 짚더니 이 쥐를 그냥 모르고 짚어서 이제 처리하다가 천연두에 걸려서 다 죽어. 예, 이래서 천연두는 당시에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면 흑사병 천연두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유럽이 신대륙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천연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천연두가 없었더라면 아마 신대륙에 유럽인들이 겨우 반발 정도 발을 들여놓았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큰 발을 들여놓 차지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천연두 때문에 바로 새로운 대륙의 주인이 된 거죠. 쉬는 시간 없이 가는 거 맞죠?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인들에게는 또 다른 기호품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기호품이 뭐냐면 커피입니다. 커피는 당시에 커피와 홍차 있죠. 커피가 당시에 유럽의 상류층들이 즐기던 음료였습니다. 근데 커피와 홍차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네? 설탕입니다. 설탕. 이 설탕이 당시에 유럽의 상류층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탕수수를 많이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있죠? 사탕수수가 되는 지역이 이제 지역도 있고, 당시 유럽의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어디 갑니까? 아메리카에 보니까 사탕수수가 잘 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감자나 옥수수는 아메리카에서 유럽을 건너온 작물이지만, 이 커피와 사탕수수는 구대로에서 신대로 건너간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아메리카에는 사탕수수가 유럽보다 훨씬 잘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탕수수를 아메리카에 재배를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 부족했어요. 노동조가 없는 겁니다. 농사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메리카 인구의 90%를 전멸해버리니까 일꾼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꾼들이 없으면 농사 포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노예를 데리고 와야죠. 그때부터 당시 유럽에 흑인 노예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노예 상선들이 있었어요. 노예선들이. 그 노예선들을 아메리카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쪽에 대서양 연안에 이거 골드코스트 있잖아요. 그게 와? 골드코스트냐? 흑인들을 거기서 잡았어. 배에 실어서 보내면 돈이야. 보내면 돈. 두당 얼마니까? 보내면 돈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이 황금이 나서 한 그 골드코스트가 아닙니다. 노예 무역성 때문에 돈의 그 당시에 그 선주들은 떼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골드코스트. 지금 보면 그 지도 보면 골드코스트라고 지금 가나있죠, 가나. 그래서 보면 아프리카 지도 보면 이렇게 저 사라 사막 이란에 보면 이렇게 쏟기다 돼 있죠, 이렇게. 요 지역을 골드코스트. 요 지역에 그 흑인들이 어떠냐, 덩치도 크고 이렇게 어디가 좀 무라무라하고 좀 이렇게 좀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런 겁니다. 자, 이 노예선을 마침내 그 유럽인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뭐냐면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하고, 그런데요, 여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제일 처음에 노예선들이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에는 지금의 IT 섬입니다. IT 섬인데요. 그 IT가 어디냐면 지금 쿠바 옆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쿠바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IT 섬에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 황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황열병. 이 황열병은 모기죠, 모기.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모기에 노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기에 이렇게 쏘여도 이 황열병으로 이렇게 앓지 않는 거예요. 뭐 어릴 때 앓으면 다음에 또 앓지도 않고. 황열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히 뭐 고열, 두통이 있는데 간을 소사시킨답니다. 간을 소사시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간이 아프면 얼굴이 노랗게 변하잖아요. 눈도 좀 노랗게 변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무슨 황달기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죽었을 때 얼굴이 노랗게 피부가 변하기 때문에 황열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열이 나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죠. 근데 이 노예들이 이제 황열병의 보균자들이에요. 노예들은 황열병의 보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예선을 타고 아메리카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인들은 천연두에는 강하지만 황열병에는 치명적입니다. 당시 처음에는 이 원인도 모르게 그 백인 그 농장주들이 있잖아요. 또 백인들이 밀집한 좀 큰 도시들에 이 죽어나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몇십 년을 지켜보니까 흑인들은 영향을 전혀 안 받고 백인들만 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노예선이잖아요. 노예선을 이게 딱 도착하게 되면
그 노예선을 관리하는 그 배 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이 절반도 채 떠날 때는 한 30명 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10명도 안 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기록에 어떤 경우에는 이 배에 백인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제 황열병이라는 것이 흑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백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들어오면요, 우리 여기에 황열병 환자가 있어 그러면 반드시 배에다가 노란 깃발을 달도록 해야 됩니다. 노란 깃발. 노란 깃발을 단 배는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자, 이 황열병이 들어왔는데 이 황열병에서 특히 IT가 대규모 사탕수수 재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그 사탕수수밭에 노역을 했겠죠. 근데 그 관리하려고 하면 역시 군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백인군들이 점점 죽어가서 소수로 배는 겁니다. 흑인들이 반란이 일으켜 반란. 그래서 IT에서 최초로 노예 반란이 있어요. 노예 반란 최초. 이 노예 반란인데요, 반란이 나자 백인들을 이제 죽이고 사상수수밭을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백인들 몰아냈죠. 그런데 이때 당시 IT는 당시 프랑스 지역입니다. 프랑스 지역인데 프랑스의 당시 통치자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1세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IT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의 아메리카의 땅이 루이지애나 있죠. 루이지애나. 그래서 여러분들 뉴올리언스 그게 예전에 미시시피 강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루이지애나죠. 예전에 그 미국 수해 파이브도 있잖아요. 그 미시시피 강 그 벌망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루이지애나 보면 지금 얼마 안 됩니다. 미국의 그 51개 주인가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얼마 안 돼요. 근데 루이지애나 주는요, 당시에는요, 저 북쪽의 캐나다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대서양까지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가 뭐냐면 루이 16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이지애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금의 루이지애나가 아니고요. 당시는 당시 미국 13개 주보다 조금 작은 땅이었어요. 그 정도 큰 땅이었어요. 그 땅을 지금 전진기지가 IT야. IT에서 시작해서 루이지애나를 제가 완전 경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흑인이 폭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나폴레옹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보내야 되겠죠? 군인들을 13,000여 명을 보냅니다. 당시 나폴레옹이 상당히 유럽에서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전해가지고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자, 거기서 보냈는데 이 병사들이 이 폭동을 진압을 했죠. 폭동을 제가 성공했지만 폭동 진압 끝나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아미스타드 아시죠? 아미스타드 노예 반란, 노예선 반란이죠. 당시 그 1803년인가 7년인가 그 상태인데요. 그때 노예 반란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여기 잘 여러분들 보시는데 그 노예선에 타고 오면 백인들이 흑인들의 가지고 있는 황금뼈에 죽었잖아요. 그럼 노예선에 백인들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란이 했죠. 자기들이 이거 진압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압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보면 노예 반란에 대한 지금 없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눈부시네. 당시에 그 프랑스 군인이 총 53,000여 명이 왔습니다. 53,000여 명이. 53,000명이 왔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살아간 사람 몇 명이냐? 5,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10분의 1도 줄어듭니다.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나폴레옹은 IT를 포기합니다. IT를 포기하고 여기서
1804년 당시 미국 최초로 IT 공화국이 있습니다. IT 공화국. 이 IT 공화국은 지도자가 흑인이야. 통치자 흑인이야.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흑인이 최초로 세운 나라가 IT입니다. IT. 그래서 IT를 세우게 된 것은 바로 황열병이죠. 황열병. 그리고 마침내 1890년 미국은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링컨이 폐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링컨의 자비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황열병이에요. 이 황열병을 감당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노예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오면 계속 황열병이 확산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흑인들의 더양 노예 선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이제 폐지를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이 중에 한 이유도 있다. 자, 이 황열병이 그래서 마침내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제 노예들이 없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탕수수, 얼마나 달콤합니까? 설탕이 올려니까. 그래서 사탕수수 때문에 그들이 노예 해방됐다 해서 그걸 달콤한 복수라고, 달콤한 복수. 백인들이 복수했다는 얘기죠. 사실 또 그리고 황열병이 끝나지 않고요. 미국이 지금의 그 세계 그러니까 1위 국가가 되게 한 결정적 계기도 역시 황열병입니다. 당시 파나마 있죠. 파나마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 대서양에서 태평양 건너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남쪽 그 남극 그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 해로였습니다. 그 태평양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당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 아시죠?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프랑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기술자가 이 파나마 운하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 파나마는 수에즈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파나마 운하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 건설은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당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이 황열병에 많은 사람이 죽어 나왔던 거죠. 근데 황열병이 왜 생긴지 몰랐습니다. 이 황열병이 모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20세기 초에 알려집니다. 20세기 초에. 그게 미국의 의사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 건설을 포기하고요. 미국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당시에 이 모기들 다 퇴치합니다. 말라리아 모기 다 퇴치합니다. 퇴치하면서 다시 기름 있죠. 기름을 모든 웅덩이에 다 기름 다 뿌립니다. 모기가 서식할 만큼 다 지금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는데 이게 이 건설하면서 마침내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진짜 세계 1위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미국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미국은 그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뭐냐, 이 천연두, 황열병 이게 큰 영향을 받았다. 아프리카의 흑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도 이게 서양인들이 노예를 잡아가니까 이제
어느 19세기 그 중반부터 노예 제도가 폐지됐으면서 노예선이 대적하지 않죠. 그러면서 노래가 불렀던 노래가 있답니다. 이게 노래가 체록된 건데 모기만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어. 말라리아만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어. 황열병만이 아프리카. 이 노래가 불렀다. 당시 만일 황열병이 없었더라면 아프리카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노예선에 끌려갔어.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겠죠. 근데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노예선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황열병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프리카인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모기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노래가 불려졌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죠?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는 게 이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개인 위생이죠. 위생이라는 관념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 콜레라 때문입니다. 콜레라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인도의 캘커타에 큰 강이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 강과 바다에 콜레라균이 득실득실 거렸다고. 실제로 콜레라 때문에 실제로 인도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는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흑사병으로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천연두도 많이 죽고 인도인들이 그 스페인 독감으로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도인들이 약 한 3천만 명이 죽은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한 2천만 명 정도. 우리도 스페인 독감으로 한 16만 명 정도 죽었죠. 조시대 일제 건쟁인데. 하여튼 인도인들이 이런 전염병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캘커타에 당시에 그 영국 그 군인들이 주둔한 거 있어요. 이 영국 군인들이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니까 영국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가 이 캘커타를 떠나서 어디로 오겠습니까? 본국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 콜레라균이 배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영국에 건너왔는데 이 콜레라균이 처음에 특히 런던에 콜레라균이 많이 이렇게 번졌습니다. 이 번졌을 때 이 콜레라균에 대해서 잘 몰랐죠. 유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갈레노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공기가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콜레라는 어떤 병입니까? 물이죠, 물. 오염된 물로 이게 세균 전달되는 겁니다. 당시 콜레라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창문을 활짝 열어도 소용이 없던 거예요. 특히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 영국의 런던의 소호지라고 적혀있죠? 소호지역인데 이 지역이 뭐냐면 영국의 저지대입니다. 런던의 저지대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특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요 보면 앞에 의사 있죠. 존 스노우 있죠. 존 스노우. 이 사람이 이제 큰 콜레라를 퇴치한 큰 역할을 했답니다. 존 스노우가 왜 소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그래서 조사를 해봅니다. 이게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조사를 해봅니다. 이 소지역에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공동 우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펌프 있죠? 펌프 이게 이런 거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물을 다 같은 물을 쓰고 그러니까 집마다 지금 상수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동 우물터에서 식수를 들고 가서 집에서 먹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조사해 보니까 이 우물이 특정 기간 때 특히 콜레라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템즈강이 범람할 때, 템즈강이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템즈강이 역류해가지고 소호 지역에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템즈강의 오염이 되어서 이 템즈강에 오염된 물을 소호 지역 사람들이 취수해서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자, 그래서 이 스노우는 이 식수, 즉 우물틀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폐쇄하고 좀 더 신선한 물을 먹도록 일부 지역에 대해서 권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신 주민들은 콜레라에 거의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노우는 이게 바로 물 때문에 생기는구나.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 왕실의학협회에다가 이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전염되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영국에 보면 좀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있잖아요. 식수차가 와서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식수차가. 근데 이 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연 우물 있죠. 그걸 먹었는데 식수차가 공급한 지역은 콜레라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식수차는 텐트가 상류에서 물 트고 있다. 근데 이런 소호 같은 이런 지역에는 발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실의학협회의 의견은 뭐냐면 무슨 소리야, 콜레라가 지금 물로 전달된다고 균이 전다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증거 있어? 스노우는 아직까지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가 몇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서 물과 콜레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인과관계가 있는가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역학조사를 해야 되니까. 당시 스노우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죠. 영국에서는 스노우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체드윅이라는, 요 보면 체드윅 있죠. 에드윈 체드윅. 이 사람이 스노우의 길을 기울였죠. 스노우의 이 체드윅은 행정가입니다. 이 체드윅 사람이 이 위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위생이라는 것이. 당시 영국은 어떤 상태냐? 영국 여러분 다들 템즈강이 어떤 상태냐? 똥물이 그냥 가요. 똥물. 런던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당시 세계 최고의 대도시, 최대의 대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도시 기반 시설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 제대로 갖추지 못했죠. 하수도 시설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상수도는 뭐냐면 그냥 그 동네 우물태 물 가서 마시고 오염된 물을 그냥 마시고, 그리고 이 오물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실제로 하면 변기에 나온 오물도 그냥 뭐 또라이 버렸던 겁니다. 버리니까 악취가 나고 부패한 것들 그대로 템즈강에 흘렀어. 템즈강 점점 더 오염된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도시 환경이죠. 항상 어려워. 아마 지금 그 인도 있죠. 인도 그 보면 그 겐지스강 그 큰 종교 도시 이름 뭡니까? 나라미시가 있대. 나라바시죠. 나라니시입니까? 네, 나라바시죠, 그죠? 뭐 하여튼 그는 제가 몇 분 가자고 요청한 사람들 저는 못 갔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도시가 말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처음 간 사람 들어서 견디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갔다 온 사람 다시는 안 가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보다 훨씬 더 더러운 도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체드윅은 스노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런던의 오늘의 위생이 있죠. 위생이라는 것은 최초로 개념을 확립하고 그 위생관념에 따라서 도시를 정비해냈던 사람. 우리가 체드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위생이라는 것은 아마도 상당 기간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 양반은 반드시 물을 끓이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물을 끓여서 먹도록 했죠.
그리고 왜냐하면 당시에 한꺼번에 모든 영국 런던의 도시를 위생에 입각해서 개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런던의 그 콜레라 환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마지막에는 퇴치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위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교훈을 그 교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사망률이 한 13% 정도 됐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 영국의 그 펌프. 우리 펌프가 좀 다 규모가 크죠. 왜냐하면 도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물을 들어가서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 펌프에다가 물을 넣으니까 이 펌프에 뭐가 나옵니까? 균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당시에 죽어갔던 영국 사람들이 그 지금처럼 깨끗한 환경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도시 빈민들은 이런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이게 살면서 물도 뭐냐면 되는 대로 마신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영국 런던의 콜레라가 발병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결핵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소개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가 유명한 작가 중에서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했잖아요. 옛날에 결핵은요, 뭐랄까 일종의 결핵이 걸렸습니다. 니 좋겠다. 결핵 걸린 사람을 부럽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이게 피부가 하얘진답니다. 제가 결핵을 걸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결핵에 걸리면 피부가 하얘진대요. 이 피부가 하얘지는 것은 피부가 뭐냐면 마치 투명한 것처럼 하얘진답니다. 그러면 이 결핵에 걸리면 사람들이 뭐냐면 모두 다가 너처럼 나도 그런 피부를 갖고 싶어 부러워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결핵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핵은 일종의 낭만주의 병이라고 좀 하기도 합니다. 낭만주의 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바이런 알죠? 바이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그리스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바이런이 지금도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바이런 동상이 있어요. 당시 그리스가 뭐냐면 당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리스가 식민지였다가 19세기, 18세기 말부터 독립운동을 벌였고요. 19세기 초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이런이 있는데 이 바이런이 자기도 이 결핵군에 걸리고 싶어서 안달했다고 합니다. 이 결핵이 걸리고. 그러니까 바이런은 뭐냐면 이런 투명하고 창백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이 결핵이 순식간에 우리가 무너진 것은 이 결핵이 단순히 피부만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균 때문에 벌어진 질병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뭐냐면 결핵에 걸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시인들 많이 걸렸겠죠. 안 그렇습니까? 시인들은 시를 써서 사실 뭐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인들이란 말이에요. 또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 그리고 위생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걸렸던 겁니다. 결핵 걸리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로 폐결핵이기 때문에 결핵이 주로 폐에다가 서식을 많이 한다고 결핵들이. 그러면 이 기침하게 되면 이 피가 이렇게 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핵은 전염성이 좀 약하긴 한데 이게 주로 침 이렇게 되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결핵이라는 것이 퇴치하게 되면 퇴치하기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좀 영양을 공급해야 되겠죠. 영양소가 공급돼야만 결핵으로 걸리지 않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지나치게 밀집되어서 있는 곳은 주택을 정비해서 도시 구역을 정해줍니다. 또 위생 시설을 화장실과 상수를 분리시킵니다. 이처럼 공공보건에 대한 개념이 탄생시킨 계획입니다. 공공보건은 계획이라서 내 혼자 이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특정 어릴 때부터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또는 이런 인구가 가밀하고 위생이 전혀 형편없는 곳에 자랐다면 쉽게 결핵에 걸려야 됩니다. 이것을 막아내려면 결국은 뭐냐면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핵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의료계, 오늘 우리가 심지어 건강보험제도 같은 이런 것도 바로 결핵의 영향입니다. 이처럼 이 전염병은 우리들을 한편으로는 고통에 몰아넣지만 또한 동시에 새로운 제도와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 지난주에 있었던 거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흑사병부터 결핵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